드디어 이 GPT-1까지 왔는데 그 자연어 처리 시리즈를 11번째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걸 만들면서 10번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좀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을 했고, 오늘은 정말 최신의 어떤 기술까지 다가온 것 같아요. GPT라 그러면은 이제 뭐 작년에 GPT-3가 나오면서 그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뭐 TV 각종 프로그램에서 뭐 엄청 이슈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막 거의 뭐 이제야 강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 게 아닌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, 오늘은 이제 그 GPT 시리즈 그러니까 1, 2, 3까지 나왔는데 그거의 거의 기술적 근간을 이제 처음으로 공개했던 GPT-1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. 그 다음 이제 발표 때는 GPT-2부터 성능이 굉장히 개선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. 어떻게 이제 GPT-2랑 3가 그 성능을 확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냥 사담이지만 원래는 3개를 묶어서 하고 싶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대표님께서 이 1하고 이제 2, 3를 끊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GPT-1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, GPT-1은 그렇게 주목을 받은 기술은 아니었다고 해요. 뭐 물론 이제 뒤에 보면은 앞에서 나왔던 것들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, GPT-2에서 이제 굉장히 붐을 일으켰는데 그거보다는 좀 인기는 많이 없었다. 그렇지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제시하는 방향들이 지금 2018년 이후로 나와 있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 어떤 베이스를 제시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GPT-1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GPT-1이 나오던 그 시기까지의 어떤 자연어 처리 발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나왔었죠.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스트럭처라던가 아니면 뭐 구조들, 모델의 어떤 성능을 높이는 식으로 뭔가 기술적인 발전을 쭉 이뤄오는 이제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2017년에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약간 어떤 정점의 시기를 맞았나 봐요. 2018년 이후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일명 이제 빅모델이라고 불리는데, 이 빅모델은 사실 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그냥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은 파라미터로 학습을 하겠다. 이제 거기에서 뭔가 더 엄청나게 뛰어난 성능들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약간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2017년까지는 뭔가 구조적인 거 혹은 뭐 어떻게 하면 모델을 더 뛰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은 2018년에는 이제 어떻게 더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학습할 수 있을까, 그런 걸로 한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. 18년에 이제 나왔던 대표적인 모델이 뭐 엘모, GPT, 벌트 이렇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, 이 엘모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바이 다이렉션 LSTM을 사용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롱텀 시퀀스에 대해서는 좀 좋지 못한 성과 뭐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고, 그리고 지금은 GPT랑 버트가 워낙에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엘보는 그냥 뭐 지금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. 네, 이제 뭐 그냥 18년도 이후로는 어떤 흐름이나 이 정도까지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제 이 GPT 이전에 자연어 처리들은 어떤 식으로 태스크를 이제 수행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,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태스크를 설정하겠죠.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다, 뭐 번역인지 아니면은 지음갑인지 챗봇인지 뭐 분류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선택을 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데이터셋을 수집해야 될 겁니다. 뭐 자연어 처리 이 번역이라면은 뭐 언어 간의 페어가 있어야 되고, Q&A나 챗봇은
질의응답에 대한 뭐 페어가 있다던가,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 A라는 뭐 텍스트 혹은 문서가 뭐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레이블, 이런 데이터셋이 필요하겠죠. 그 다음에 그 레이블, 그 데이터셋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.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익숙한 그런 과정이죠.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은 어떤 문제 한계점들이 있어요. 가장 이제 치명적인 게 첫 번째,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. 이제 제가 그림을 이제 하나 만들어 봤는데,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또는 생산하고 있는 그 자연어 데이터의 규모를 보면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지금도 어떤 SNS나 뭐 블로그 이런 데서 혹은 뭐 음성 데이터 계속 생성되고 있겠죠.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만약에 녹음이 되고 있다면은 제 목소리들은 데이터화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unlabeled 데이터에 비해서 실제로 데이터 뭐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레이블 데이터를 보면은 그 규모는 굉장히 작을 거예요. 사실 제가 이거보다 더 작은 점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 PPT에서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점이 이거더라고요.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작은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 실생활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제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어 처리에서 이 트랜스퍼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. 이 트랜스퍼 러닝이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각각의 태스크마다 또 모델을 새로 학습해야 된다는 거고, 자연어 처리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다양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비슷한 데이터셋 혹은 자연어 처리로 묶이지만 또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또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뭐 좀 비효율성이 있겠죠. 그런데 이제 GPT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GPT는 이제 unlabeled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학습을 하려고 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 태스크에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냥 단순히 재활용한다가 아니고 심지어는 그 여러 태스크에서 또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네, 그러면은 이제 GPT를 한번 뜯어봐야겠죠. 이 GPT는 Generative Pre-training of Language 모델의 이제 약자를 앞에 GPT 이렇게 따가지고 GPT라고 하는 건데, 사실 이 이름 안에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다 들어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그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GPT로 넘어갈게요. 먼저 이 Generative 모델입니다. 자연어 처리를 하면서도 많이 다뤘었고, 그러니까 뭐 이전에 시퀀스를 받아서 그 시퀀스 다음에 올 다음 어떤 토큰은 무엇인가를 뭐 생성해내는 그런 모델이죠.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생성하는 것도 있고요. 혹은 그 음악의 어떤 노드들을 받아서 다음의 노드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도 있을 수 있겠죠. 예전에 뭐 케라스 수업을 했을 때는 그 캐릭터들을 받아서, 그러니까 알파벳들을 받아서 뭐 문장을 생성하는 그런 것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,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는 GPT-3의 그 여기 알머님, 제이 알머님 그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, GPT-3랑 1이 이제 작동하는 방식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해를 하자면은 뭐 인풋으로 로봇 머스트라는 이제 그 토큰들이 들어왔을 때 다음에 예측할 게 이제 이 오베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렇게 모델에 넣고 얘가 만약에 exterminate라는 걸 출력을 하면은 이제 오베이가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이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. 자, 이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이닝인데요. 프리트레이닝은 자연어 처리에서 프리트레이닝은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사용된 게 있다고 하면은 이것 역시 예전에 케라스 수업을 했을 때 월드 임베딩,
뭐 워드2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임베딩된 그 파일을 가져와서 저희가 프리트레이닝 했던 걸 기억하실 분도 계시겠죠.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기법이 있는데, 제가 워드2백 워드 임베딩 그 발표를 할 때 사실 이런 이제 프리트레이닝 기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. 왜 그러냐면은 이 워드2백 같은 경우에는 엔그램에 대해서 이제 단어 간의 관계성을 뽑잖아요. 뭐 예를 들어 예시를 갖고 올 걸 그랬네요. 어쨌든 그래서 어떤 중심 단어가 주어졌을 때 주변 단어들을 보면서 그 주변 단어들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그 값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단어의 그 벡터 값을 만들어주게 되고, 그게 이제 단어를 표현하는 어떤 덴스 벡터가 되겠죠.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뭐 LSTM이나 여러 가지 NLP 태스크를 다룰 때는 이 임베딩 된 프리트레이닝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임베딩 레이어란 걸 사용했었어요. 이걸 왜 사용했었냐면은 그 워드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단어 사이의 어떤 유사 관계성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었는데, 이게 모든 NLP 태스크에서 적절한 뭐 임베딩 기법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그냥 모델 밑에다가 임베딩 레이어를 두고 너가 그냥 이 태스크에서 적절한 임베딩 레이어를 알아서 훈련해 라고 맡기는 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. 이건 어떻게 보면 고정적이니까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계가 이 워드 임베딩 기술 같은 경우에, 이제 예전의 워드 임베딩 기술은 만약에 동음 미의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맥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더라도 그냥 똑같은 벡터로 처리해버리는 한계점이 있었어요. 너무나 큰 한계점이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배라는 단어가 있을 때 한국어에서는 이제 먹는 배가 있을 수도 있고 타는 배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신체에 뭐 배가 있을 수도 있는데, 이게 모양이 같기 때문에 모두 같은 그냥 동일한 벡터로 처리를 해버립니다.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적절한 그 자연 처리의 어떤 효과 혹은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겠죠. 그냥 한국인들이 사람도 만약에 이 여러 다른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이 단어를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사실 뭐 실생활에 있는 자연어 그 생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.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 contextualized word embedding이라는 건데, 이거는 그 같은 동음이어의 단어라도 문맥적인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표현을 하자면은 뭐 먹는 배는 뭐 타는 배, 신체의 배까지 모두 다른 배로 다른 벡터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만 뭔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어떤 조건을 달성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예전에 과거에 있던 워드 임베딩 기술인 뭐 워드2백 같은 거를 보면은 이거는 단어 단위로, 그 다음에 특히 엔그램 단위로 단어를 이제 그 벡터를 찾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술을 기억하신다면은 굉장히 얕은 레이어에서 학습을 하게 되죠. 근데 이제 뭐 엘보라던가 GPT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, 여기에서는 문장 전체를 입력으로 받게 돼요. 그러니까 문장 전체에서 그 단어가 가진 벡터를 잘 찾아봐라 이렇게 하고, 그 문장이 많아질수록 그 관계성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. 그래서 그 복잡한 관계성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단층이 아니라 이제 여러 층의 레이어, 거기다가 뭐 트랜스포머나 뭐 향상된 LSTM처럼 더 복잡한 또 더 발전된 그런 레이어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야지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랭귀지 모델인데, 랭귀지 모델은 뭐 여러 번 언급이 된 것 같아요. 뭐 시퀀스 속에서 시퀀스를 보고 다음에 나올 토큰의 어떤 확률 값을 이제 할당하는 모델이고, 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이런 그 검색 창에다가
뭐 삼겹살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삼겹살 뒤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들을 이렇게 쫙 보여주겠죠.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다른 시퀀스가 주어진다면은 이제 이 두 개의 토큰을 고려해서 그 뒤에 이제 올 적절한 것들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. 여기 삼겹살 맛집, 에어프라이 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이제 보여주지 않는 거고요. 근데 이게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작동을 해요. 왜냐하면은 생성 모델도 이전의 시퀀스를 받아가지고 다음의 시퀀스를 적절한 시퀀스를 이제 뱉어내도록 학습을 하는데, 이 랭귀지 모델도 이제 과거의 시퀀스를 받았을 때 다음에 오는 게 어떤 거의 확률 값이 가장 높은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뭔가 이 두 개가 맥락이 맞닿아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은, 그럼 GPT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제너레이티브 방식으로 랭귀지 모델을 이제 훈련을 할 건데, 그렇게 훈련을 해서 토큰 표현 방식을 적절하게 학습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죠.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제너레이티브한 방식으로 이 랭귀지 모델을 훈련할 것이다. 이 말이 복잡한지는 모르겠지만, 질문 있으신가요, 수성님? 아니요. 마이크를 켜셔가지고. 돌고 도는 얘기 같아. 네. 네,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네, 넘어가겠습니다. 그럼 이제 그냥 컨셉이 무엇인지 그냥 살짝 맛을 봤다면은 이 논문에서 나오는 이제 주요한 이야기들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. 그래서 이제 논문의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딥러닝 모델에서 당연히 이제 레이블링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겠죠. 그런데 사실 레이블링 데이터는 너무 숫자가 적다. 그래서 이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어떤 특성을 학습한다면은 효과적이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연구가 많이 되고 있었다. 월트팩이나 글로브 같은 거. 그런데 뭔가 한계도 있죠. 이제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, 언레이블드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해야 하는지 네, 명확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월투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변 단어들을 가지고 뭐 연관성을 찾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,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일까? 를 이제 모른다는 거죠.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을 어떻게 트랜스퍼 할지도 합의된 방식이 없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워드투백 같은 경우를 예시로 하면은 인베딩 그 단어들을 가지고 인베딩 벡터를 만들면은 그거 위에다가 다시 레이어를 뭐 쌓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잖아요.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LSTM을 이렇게 쌓아가지고. 근데 그게 정말 좋은 트랜스퍼 방식이야?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. 그래서 GPT에서는 이 unlabel 텍스트를 가지고 좋은 최적화를 함수로 그 랭귀지 모델로 사용을 해서 성능을 높였고요.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트랜스퍼를 했더니 여러 태스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이제 학습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되는데, 첫 번째는 unlabel 텍스트로 초기 파라미터를 적절한 파라미터 찾는 학습을 진행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태스크에 맞는 최적화 함수를 파인 튜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여기 무슨 채팅이 하나 올라와서. 네, 그리고 여기서 또 GPT의 좀 독특한 점이 원래는 딥러닝을 처리할 때 우리 최적화 함수를 보통 하나 썼잖아요. 어떤 함수를 써가지고 이걸 최적화할 것인지 결정을 했었는데, 여기서는 그 옵티마이저를 두 개를 사용하더라고요. 그런 것도 좀 독특한 점이었고, 이제 그건 뒤에 구조에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. 여기까지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은, 이전에는 unlabeled, 그러니까 unsupervised를 이 자연어 처리에서 하는 것도 어려웠고,
프리트레이닝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GPT에서는 이 두 개를 잘 조합해서 언레이블 텍스트로 뭔가 프리트레이닝도 만들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. 근데 이제 그 구조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있다. LSTM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. 논문에서는 4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성능 평가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세한 걸 뒤에 평가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. 한번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unsupervised 이제 학습이 2번으로 나뉘니까 unsupervised 프리트레이닝에서는 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이제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트랜스포머가 있으면은 인코더 부분 다 없애고 그리고 인코더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디코더에서 인코더를 받는 그 인코더 디코더 셀프 어텐션 이제 블럭이 같이 사라지겠죠. 그러니까 여기만 가지고 그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은 트랜스포머 구조를 거의 유사하게 가져가는데 대신 훨씬 블락의 개수가 많다라는 점, 이제 그런 게 있고, 뭐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뭐 맥시멈하게 만들고,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디코더에 있는 건데 언어 모델, 그러니까 뭐 제너레이티브 방식으로 이제 하려면은 앞에 토큰으로 이제 뒤에 토큰을 생성할 때 그 뒤에 나와 있는 정답을 봐서는 안 되잖아요. 그럼 치팅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마스크드 된 데이터가 이제 사용되고, 이건 당연히 뭐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사용되던 거니까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, 여기서는 참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그냥 사실 트랜스포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. 그러니까 앞에서 빅모델이 뭔가 그 모델의 어떤 발전이 아니고 그냥 더 많은 데이터로 더 많은 파라미터로 학습시킨다. 그런데 성능이 좋더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지금까지도 약간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다른 교수님 그 강의에서 들었던 그 하나의 어떤 소감을 전해드리면은 그 연구자로서 굉장히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왜냐면은 이런 거 이제 구조를 바꾸고 이런 데서 성과가 나야지 뭔가 연구할 맛도 나는데, 이 GPT 2018년 이후로 어떤 계속 그 성능을 갱신하는 모델은 그냥 더 많은 GPU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로 더 많이 오래 뭐 학습을 시키는 것들이 계속 좋은 성과를 내니까 좀 속상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관련해서 얼핏 기억나는 게 구글인가 어디에서 이제 보통 TPU, 구글이 맞는 것 같아요. TPU를 대여를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데 이 GPT 같이 빅 모델을 학습시키려고 기간별로 한 번씩 그 TPU 대여를 막아버린대요. 왜냐하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장비만으로도 이걸 학습시키는데 굉장히 빡빡해서 그 외부에 제공하는 것들을 제한한다? 뭐 그러더라고요. 어쨌든 지금까지는 질적인 변화가 쭉 왔으니까 이제 양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? 뭐 그러다가 또 질적인 변화를 한번 그 돌파구를 만드는 날이 또 오겠죠. 어쨌든 그래서 구조에서는 트랜스포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.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해야 되는데, 이 파인 튜닝에서는 그냥 여기 트랜스포머가 더 뭐 레이어가 깊었다면은 파인 튜닝하는 레이어는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논문에서는 하나 추가하고 말더라고요. 근데 여기 독특한 점은 이제 그 옵티마이저가 2가지가 들어간다는 거. 그래서 하나는 내가 해야 되는 태스크에 대한 옵티마이저 들어가고, 하나는 그 랭귀지 모델을 학습했을 때 사용했던 그 옵티마이저가 동시에 이걸 평가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걸 2개 썼을 때 훨씬 더 빨리 수렴하고 일반화 능력도 훨씬 좋았다라고 해요. 이건 저도 처음 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네, 이런 특징이 있고, 이제 실험 결과를 몇 개 볼 건데요. 여기 데이터, 언스퍼바이즈드 데이터를 이제 살펴보면은
약 7,000권 이상의 미출판 서적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보통 책을 단위로 하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센텐스는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. 그리고 그 센텐스 혹은 그 북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연관성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더니 어떤 자연어에 대한 일반화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월드 벤치마크 뭐 이런 데이터셋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공개가 안 돼, 막힌 걸로 알고 있어요. 다시 열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.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단문들이 들어가 있대요. 책처럼 이렇게 쭉 연결된 데이터는 아니고.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뭐 이런 걸 사용했을 때 훨씬 뭐 일반화가 좋다,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살펴볼 건데, 그다음에 이제 이 파인 튜닝한 태스크에서는 뭐 각각에 맞는 요 자료들이 이렇게 쭉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진행했고, 보시면은 뭐 거의 대부분 여기는 이제 문맥적 함의, 그러니까 또 문장을 비교했을 때 이게 뭐 함의적인 거 가지고 있다, 아니면 모순이다, 아니면 서로 중립적이다, 이런 걸 평가하는 건데, 여기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셋들을 잘 학습한 그런 대표 모델들이 이렇게 있는데, 보면은 이 GPT가 거의 다 압도하는 성적을 보이고 있고, 이 요 하나의 데이터셋에서는 그냥 이건 데이터셋이 굉장히 적었대요,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. 그래서 여기에서만 조금 부족한 성능을 보이고 나머지 다 괜찮았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질의응답에서도 질의응답은 그냥 아예 다 GPT가 훨씬 좋았고, 의미 유사도, 그러니까 뭐 두 문장이 뭐 의미적으로 얼마나 유사하냐를 봤을 때는 여기서도 뭐 사실 이게 범용적인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모든 거에서 당연히 좋을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 뭐 이런 거 하나 빼고는 그래도 나머지 다 괜찮았다. 그다음에 이제 문서 분류 같은 거에서도 뭐 이렇게 하나 빼고는 뭐 상당히 괜찮았고, 이거 하나도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는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뭐 대부분에서 좋은 걸 보여줬고, 이제는 자연어 처리도 뭔가 이 태스크를 위해서 그냥 이 모델만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, 이거 하나 해놓으면은 여러 군데 다 사용할 수 있다, 뭐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제 시기가 왔다,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실험을 해봐요. 뭐 조건들을 이제 고정시켜 놓고 제한시켜 놓고 뭐 하게 되는데, 이제 트랜스퍼 레이어를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쌓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냐 하니까 뭐 당연히 더 좋은 뭐 이렇게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,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는데, 그러니까 제로샷, 아예 그 태스크에 맞는 레이블된 데이터를로 파인 튜닝을 안 하고 그냥 프리트레인드 된 것만으로 그 태스크를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. 그랬더니 이 프리트레이닝을 계속 학습을 많이 할수록 그냥 파인 튜닝 하지 않고도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범용적인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,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 뭐 프리트레인도 사용하고 또 보조적인 뭐 옵티마이저도 사용하고 또 트랜스포머도 사용하고 있는데,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또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. 처음부터 보면은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각각을 비교해 보면은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했을 때 무조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조, 이제 그 아까 옵티마이저를 2개 사용했잖아요. 그거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랑 2개 사용했을 때를 비교한 건데, 여기 보면 거의 반반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안 좋았던 부분이 안 쓰고 있을 때 좀 부족했던 것들은 데이터셋이 좀 작은 태스크에 대해서는 성능이 조금 안 좋았다, 이렇게 볼 수 있고, 뭐 데이터가 좀 풍부했다 그러면은 그냥 옵티마이저를 2개 썼을 때 훨씬 좋은 성과를 보여줬다. 그 다음에
LSTM 트랜스포머가 아니고 LSTM으로 평가했을 때는 뭐 당연히 그냥 조금이 아니고 막 여러 높은 수준에서 훨씬 뭐 트랜스포머가 좋은 성과를 보여줬다.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벌써 결론인데, 이전에 있었던 이제 NLP랑은 비교해 봤을 때는 그 굉장히 방대한 언슈퍼바이즈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뭐 기념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프리 트레이닝 방법으로 파인 튜닝을 시키는데 이게 하나의 분야가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도 그냥 다 성능을 높이는 그런 것이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봤었던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을 학습을 여러 번 할수록 계속 성능이 좋아졌잖아요. 결국엔 이게 빅모델의 어떤 등장을 알리는 가장 유효한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. 이제 이 뒤로 나올 뭐 GPT-2, GPT-3 혹은 버트들은 그때부터는 파라미터 싸움이 되거든요. 파라미터가 막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데이터셋도 커지는데 성능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.